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거, 암호 코드 중에서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처럼 현재 17,000불 선인데 고점 6.9만 불에서 마이너스 75% 이상 하락했고요. 최근 저점은 1.5만 불입니다. 그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 매우 유명한 은행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비트코인이 내년에 5,000불까지 추가로 폭락할 거다. 즉 마이너스 70% 추가 폭락할 거다.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리고 팀 드레프라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내년 상반기에는 저 비트코인이 25만 불까지 올라갈 거다. 즉 한 1,400% 대폭등할 거다. 이런 주장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둘 다 CNBC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팀 드래프트는 22년 말까지 25만 불 간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인데 지난 11월 달 리스본의 어떤 한 컨퍼런스에서 23년 6월까지 25만 불 될 거라고 이렇게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CNBC가 이메일로 뭘 물어봤다는 거죠. 아직도 그러냐 했더니 그래서 자기는 여전히 25만 불 간다고 보는데 다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연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내년 전망이 지금 비트코인 내년 전망이 지금 극과 극으로 그냥 천국과 지옥으로 대박과 쪽박으로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뭔가 이 투자의 지혜를 배울 게 있는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암호 코드는 only nothing,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돈 1원에도 저는 사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스탠다드 차티드 주장을 보면은 이 암호 코드 시장의 유동성은 점점 더 고갈된다. 투자자들, 까고 보면 다 도박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자들 신뢰가 계속 추락할 거다. 그래서 암호 코드 기업들 추가 파산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붕괴되면서 오히려 금값이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값이 내년에 대략 한 30% 올라가서 온스당 한 2,250불까지 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다시 안전자산의 지위를 형성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저는 금도 안전자산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전에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티드 주장의 근거가 뭔가?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내년에 주식시장 다시 베어마켓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런 전제에서 위험자산이 추가 하락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도 5,000불까지 하락할 거다. 이런 논거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주 유명한 베테랑 인베스터가 있죠. 마크 모비우스. 이분도 지금 금리 인상, 금융 긴축 이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내년에 추가로 하락해서 10,000불까지 돌아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크 모비우스 이분은 금년에 비트코인 2만 불 깨질 거라고 주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 모비우스 저 주장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겁니다. 금융 긴축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유동성이 고갈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게 암호 코드 시장의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더 많이 고갈시킬 것이라는 그런 논거인 것 같습니다. 즉 도박장에서 판돈을 꺼내서 다른 급한 곳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박판의 판돈은 더 많이 자꾸만 줄어든다.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제 폭등론자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하네요. 팀 드래프라는 분. 이분은 내년 중반까지 25만 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근거가 뭐냐? 여기서 말이죠. 제가 잠시만 저의 의견을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폭등을 하려면 말이죠. 본질적으로 비트코인은 도박판이기 때문에 판돈이 증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박판의 판돈이 증가하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딴 거 없습니다. 더 많은 도박쟁이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몰려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프레시마니, 새로운 판돈이 왕창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17,000불짜리 저거를 25만 불에 사줄 호구들이 엄청 많이 새로 들어와야 한다 이겁니다. 그 외에는 좀 올라갈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팀 드래프라는 분이 도대체 도박판에 그 판돈이 늘어날 근거가 뭐냐?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팀 드래프라는 분은 실리콘밸리에서 테슬라, 뭐 스카이페, 바이두 이런 데 투자해서 그 돈을 좀 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그 비트코인 29,656개를 요게 이제 압류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요게 경매할 때 이거 전부 다를 1,870만 불에 낙찰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 봤더니 개당 한 631불에 낙찰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낙찰 받을 때 한 3년 들고 있으면 10,000불까지는 안 가겠나 이러면서 그 낙찰 받았다는 건데 3년 후인 2017년에 2만 불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떼돈 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도 그 엘리자베스 홈즈한테 낚여서 그 혈액 진단 키트라는 거 있잖아요. 뭐 혈액 한두 방울로 온갖 병 다 진단한다는 그거.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홈즈 아주 그 이쁘게 생긴 여성분인데 지금 11년형 선고받고 지금 교도소 수감돼 있죠. 예, 그 회사 테라노스 여기에 투자했다가 다 날린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날린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 드래프의 근거를 보면은 이 디마그래픽 인구 통계학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제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 통계학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딱 봤더니 지금 그 여성들이 리테일 스펜딩, 즉 소매 지출 아닙니까? 일종의 생활비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리테일 스펜딩 분야에서는 한 80%를 여성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집안 살림살이는 여성들이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가진 여성들은 한 7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비트코인 매입이 본물처럼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dam is about to break. 뭐 이렇게 아주 표현이 재미있는데 그리고 또 아모코드 이 도박판에는 이 성비 불균형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즉 남성이 여성의 2배 이상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 드래프의 주장은 앞으로 성비가 균형을 맞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지려고 하는 여성이 앞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게 디마그래픽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전 당장 반론이 딱 듭니다. 아니 그런데 왜 남성들이 팔고 떠나도 성비가 균형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똑한 남성들이 멍청한 여성들한테 비트코인 팔아치우고 떠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도박판에서 자꾸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지금 떠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좀 오르면 팔고 떠나려고 지금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떠넘기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똑똑한 남성들이 멍청한 여성들에게 비트코인 팔고 떠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떠나고 남자들이 파는 거를 여자들이 받으면 그 성비가 맞춰질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다른 반론은 그 성비 균형이라는 거를 기계적으로 그 숫자 비슷한 것, 즉 양적 균형을 굳이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있습니까? 남성 16%, 여성 7% 이게 성비의 질적 균형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 양반 근거에는 동의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근거를 하나 내세웠는데 또 이런 겁니다. 소매 결제할 때 카드 사용하면은 그 수수료 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업자도 그렇죠. 아까 편의점 같은 데서도 점주, 그러니까 업자들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내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내는데 비트코인을 사용하면은 그럼 수수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걸 잘 이용하면은 소매업자들이 이익을 더블, 2배로 늘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그러면서 이제 소매업자들이 이걸 알아채면 알아챌수록 그 비트코인 붐이 불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nce retailers realize that 2% can double their profits, Bitcoin will be ubiquitous. 온 천지에 비트코인이 널리 이제 퍼지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사용처는 매우 제한적이잖아요. 대부분의 생필품은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말이죠. 이게 가격 변동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거 비빔밥 한 그릇에 오늘은 코인 2개 줬다가 내일은 1개 주고 그 다음 날은 또 3개 줘야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저게 진짜로 널리 퍼져버리면은 서비스 대가, 즉 수수료 당연히 챙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카드 수수료라는 것은 카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현금 사용하게 하려면은 카드 수수료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 통용력을 부여할 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화폐라는 것은 그냥 강제 통용력 아닙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Cryptocurrency is not money, but only nothing.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거로 주장을 하시던 저분이 갑자기 논점을 3000% 확 빼버리는 것 같습니다. 달러와 같은 게 바로 이제 국가가 강제 통용력을 부여한 화폐인데, 그래서 그 기사에는 뭐 피에트 마니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데, 가령 그런 경우에는 가령 그 중앙은행이 그 발행량을 늘리면은 즉 팬데믹 직후처럼 달러 마구마구 프린트 해버리면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 이게 돈 가치가 희석되어 버리는 건데, 희석, 다이루션 이렇게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 인플레이션 이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본질이 만인에 대한 약탈입니다. 이거는 만인에 대한 약탈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통제를 못하면 그건 국가가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그거 떼강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인플레이션 막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비트코인은 이럴 염려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0% 갑자기 빠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런 주장은 비트코인의 초기 그때 논쟁이 엄청 심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온라인상에서 논쟁에 많이 참여하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법정화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nothing이 something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의 본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이라는 겁니다. only nothing. 가짜 돈입니다. 저거는. 돈이라는 이름은 쓰고 있지만 가짜 돈이라는 거죠. 민주라는 이름을 쓰지만은 사실은 민주 파괴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봅니다.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이 이미지, 맨날 그 비트코인 그러면은 뭐 저런 이미지를 내세우는데 저 이미지는 그야말로 상상 아닙니까? 저거 실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말이죠. 혹시라도 어떤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로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저렇게 생긴 무슨 황금 코인으로 착각을 하고,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요. 황금 코인도 몇 푼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17,000불 해도 얼마나 비쌉니까? 네? 뭐 2천만 원 넘나요? 뭐 하여튼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진짜 저런 실물 모양이 황금 코인으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본질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무형의 디지털 코드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저게 코인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지만 그건 돈이 아니고 가짜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이미지에 속아서 가짜 돈을 진짜 돈과 바꾸지는 않겠죠.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하락의 원인,
그 CNBC 언뜻 제가 봤더니 그 기사처럼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제가 그 ISM의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요게 예상보다 너무 좋게 나왔어. 예. 예? hotter than expected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너무 좋게 나와서 그러면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게 나오면 좋은데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좋게 나오니까 연준의 금융 긴축과 금리 인상이 더 오래 지속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근심 때문에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요 문장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당장 그 다음 주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준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다음 주 그 금리 인상 그 확률 분포 조그맣게 제가 그 표시를 해뒀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다음 주에 그 기준금리 인상은 50bp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4.5% 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저렇게 지금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 이제 성명서나 점도표나 이런 데에서 향후 그 금융 긴축 경로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더 그 긴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요걸 염려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상승하면은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더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 기술주 하락 컸다는 이런 어떤 설명이고요. 어제는 보니까 언뜻 쭉 한번 훑어봤더니 금융주, 바이오, 자동차 그중에 특히 테슬라가 많이 빠졌고요. 반도체도 상당히 하락했고 에너지 분야도 많이 빠졌습니다. 대부분 막 하락했네요 어제.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 서비스 PMI 지수는 제조업 지수 있고 서비스 지수 있고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으면은 이 PMI 지수가 두 종류 아닙니까? 보시는 것처럼 마르키트가 발표하는 서비스 지수는 46선에서 하락 추세입니다. ISM 그 지수만 지금 하락 전망을 뒤집고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ISM도 저 과열 구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하여튼 지금 CNBC 보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한번 봤는데요. 그 글로벌 주요국들 제조업 그 PMI 지수 대부분 그 50 밑에서 지금 경기 후퇴된다 그런 전망을 보이고 있고요. 서비스업 지수도 글로벌 지수는 대부분 다 그 50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있다가 요 관련해서 그 전체적인 데이터 관련해서는 별도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